네, 보신 대로 이런 소식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 박용환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 본토로 첫 공격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트리거가 돼서 더 큰 전쟁으로 좀 촉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요청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타격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도 노출이 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보니까 이제 에이테크임스라고 저희가 뭐 국제 기사 쓰면서 많이 들었는데 어떤 미사일길래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에이테크임스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약 300여 킬로미터 정도까지 될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탄을 약 1000여 개 정도 탑재할 경우 축구장 면적 서너 개를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기다라고 봅니다. 터지면서 어떤 뭐 알갱이라고 할까요? 파편들이 네, 맞습니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아마 장갑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제 살상될 정도로 매우 파괴력이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먼 거리를 날아가고 더군다나 이 300여 킬로미터 정도라면 네. 러시아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공군기라든지 공군기지, 지원시설 이런 핵심 시설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전선에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군사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게임 체인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자막이 보시지만 6발을 발사했는데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는 5발 좀 요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한 발이 러시아 본토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 피해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측의 주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요격을 했고 그중에 하나도 손상을 입혀서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측은 군사적인 효과를 거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뭐 단순히 여기서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정밀한 무기입니다. 오차 범위가 한 수미터도 되지 않는 그리고 거의 지정한 곳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아주 초정밀의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게 요격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낙탄이 된다면 분명히 군사적인 효과는 큽니다. 군사 시절로 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겠네요. 네, 당연히 아마 그 요망되는 그 타겟 리스트 중에서는 군사 시설, 더군다나 군사 지원 시설, 공군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에이테크임스 발사를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틀 전에 아마 이 승인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이든은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사실 우크라이나가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허용했을까요? 아무래도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겠죠. 예. 내년에 취임을 한다면 조기에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뭐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뭐 휴전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진영 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다소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본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전선을 회복을 하고 성과를 올려서 예상되는 그런 휴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뭐 양측이 전쟁이 종식되면 어느 정도 땅을 예를 들어 땅 따먹기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전 협상으로 전환이 되면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기반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용인했다고 봐야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바랬다고 봐야 됩니까?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확전을 무한대로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자제해왔지만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우크라이나 측이 요청한 전술적인 무기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측 특히 우크라이나가 좀 급하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바이든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어제 러시아가 이 핵무기 사용을 완화하는 핵 교리 이 개정을 전격 감행한 일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뭐 에이테크임스가 계속해서 많이 날아온다고 하면 위협이 정말 된다고 하면 타격을 많이 입었다면 핵무기를 바로 쓰는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 쏠리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후에 2020년 이후 이제 4년 만에 교리는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쓰겠다라는 언사를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교리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한층 더 수사적으로 위협을 높였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의 가능성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전술적인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이번에 교리 개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미 측에서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했겠죠, 아무래도. 네, 사실 아마 러시아 측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과 교류화를 하는 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본토 공격이 이루어지니 그 부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맞대응을 했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 바라는 바는 아니겠지만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러시아가 정말 상황이 안 좋게 악화가 된다고 하면 핵단추를 누르게 되면 정말 세계 3차 대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어질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양측 다 자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5인과 5판에 따른 전쟁이라는 건 확전이라는 건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핵무기를 조금 더 가까이 둔다라는 건 위험이 더욱더 커질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우려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전이 될 거지만 전쟁한 지 벌써 1000일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열어놨다는 거는 북한에 있어서도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걸로 또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무기가 사실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그런 터부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핵무기가 좀 소형화되고 저희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리들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실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역시 가장 우려되는 건 처음이 어려운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처음의 사례가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길은 어떤 것인가 양쪽에서 뭐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기를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세의 전환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역시 북러 간의 협력을 조기에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남북한이 뭐 직간접적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될 수도 있는 만큼 걱정이 되는데 예의주시해 보도록.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격 기소하면서 파장이 큽니다. 자, 바로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훈 기자, 자, 우선 어제 기소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검은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직원들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억 원이 넘는 법인카드 비용을 관용차와 식사대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에는 집안 제사에 쓸 2천여만 원 상당의 과일 비용과 아침 식사 비용, 그리고 세탁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격려 및 간담 회용, 직원 초과 근무용 등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 등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반응 아침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마주하며 사법 리스크가 한층 높아진 상태죠.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된 점을 들며 법정에 묶어두려는 속셈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규탄 역시 이어졌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며 맞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태훈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 배임인데 이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경기도의 이 관용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쓰고 본인 가족이 먹을 과일이랄지 샌드위치랄지 이런 것들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내용인데 추정 배임 금액 보니까 1억 653만 원입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원래 이제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좀 많이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용차 관련된 사적 사용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의전용으로 관용차를 삽니다. 근데 실제로는 관용차니까 의전용으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외빈 같은 경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김혜경 여사의 사적 자가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도 사실은 집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한다랄지, 예. 그다음에 은행일지도 허위로 한다랄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관용차를 이제 자동차처럼 썼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사적 사용으로서 한 6,016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인카드가 889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과일이 2,791만 원인데 어떻게 과일값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그 과일이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달에 한 121만 원 정도 쓰다고 하니까 웬 과일값이 이렇게 많냐. 또 샌드위치 사 먹는데 혐의가 사실은 이런 걸 선물 용도로 했을 가능성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죠. 근데 샌드위치도 한 685만 원 산다. 세탁비가 한 270만 원 상당. 이게 전부 다 합치니까 결국 1억 653만 원 정도 된 걸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내용은요, 이 과거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이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죠, 배모 씨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제보자죠, 이 조명현 씨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바 있고 많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한 통 있어? 네, 한 통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만 놔두자.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들었던 것처럼 이 법인카드로 개인이 먹을 과일을 샀다는 취재 녹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검찰이 밝힌 내용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를 제네시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썼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 정도인데, 김상일 대표님,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이 네. 관용 차량에 붙였다는 건데 이것도 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제시한 게 스티커를 붙였다, 관용 단순한 차량에 출입 단순한 그것만은 걸려? 아니고 주차가 상당히 다수 주차가 돼 있었다라든가 예. 출입이 잦았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차 스티커도 발급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게 그 도지사의 부인이 잦은 공적 업무가 있을 것이며 그 관용 차량을 그렇게 잦은 사용을 할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네, 보시는 화면 같습니다. 저 차량.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 지금 통화 내용만 들어보셔도 그렇잖아요. 예. 저분들이 그냥 그 돈 주고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이 아니고 경기도의 공무원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을 저런 식으로 일을 하게 한 것 자체도 사실은 부적절하죠. 어쨌든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은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부분은 또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용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규모나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자, 앞서 들은 이 통화 노tik 속에 나오는 이 목소리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건 사실 지난해 2022년 초인데 당시에 이 경찰이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결고리가 나타난 게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기소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왜냐면 이제 법인카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 먹는다랄지 뭐 소고기, 블루베리 이러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러면 그 업소 가게를 상대로 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고 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뭐 개수도 많고 그 아이템이 뭐 자잘자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많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3번 정도 소환에 협의하다가 불응을 했거든요. 아, 검찰이요? 그다음에 뭐 서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서면에 대해서도 응답을 안 했어요. 네.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김혜경 여사도 진술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이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0만 4천 원 정도의 식사 비용을 대신 썼는데 그것도 경기도 법인카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김혜경 여사의 용인과 묵인하에 배모 씨가 사용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법카 자체를 이제 마음대로 생활비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 판결문을 보고 이것은 뭐 기소해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 당하면서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먼지 털어도 나올 게 없다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어서 한번 밝혀질 부분 같은데, 김상일 변호사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소 시점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바로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끔 한 것은 저는 검찰이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아하. 생각해요. 뭐 그런 오해가 없을 만한 시점에 해도 되잖아요. 네. 이거를 뭐 꼭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을 때 거기에 불에 기름 붓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죠. 이제 본질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던 건데, 네.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국민권익위가 다시 받아가지고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권고를 경찰에다가 이제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 있고, 거기에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까지 있는 상황이 되니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도 일부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기소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점은 그렇게 이거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혜경 씨가 여기에 대한 뭐 수익자라고 하면서 김혜경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송치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경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어떤 법인카드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사의 어떤 묵인 용인 없이 어떻게 그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쓰고 집에다가 샌드위치랄지 뭐 초밥이랄지 뭐 과일이랄지 이런 걸 다 계속적으로 배달시키고 나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걸 관여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이제까지 뭐 초밥 뭐 그거 먹은 것들은 이재명 대표는 뭐 한 번도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생활비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전용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할 때도 네.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도지사고 경기도 법카인데 어떻게 도지사가 관여를 안 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는 사실 법인카드 쓴 가장 큰 수익자는 김혜경 여사가 되겠죠. 그런데 배임죄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배임죄는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를 하면 사실 공범관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범관계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지사고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이 주체에 있어서 어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혜경 여사는 공모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조랄지 법원이랄지 검찰의 관행은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중한 범죄를 공모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의 일부는 용서해주고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을 기소를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같이 기소하면 네. 가혹하다는 거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사건 자체도 뭐 그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조사 없이 기소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검찰이 출석을 하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했는데 불응했다. 뭐 서면 질의 답도 없었다. 수사를 지체할 수 없어서 기소를 했다는 입장인데 김상일 대변인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부분도 나오긴 하거든요. 좀 이례적이고 또 뭐 그게 아주 원칙적이지긴 않죠. 그러나 뭐 전례가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례가 있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거는 네.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대표 그렇죠. 조사를 예. 하고 근데 말을 들어보고 그거를 지켜주지 않고 했다는 거는 네. 생각보다 뭔가 쉽게 했거나 뭐 의도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의심을 사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더더군다나 여권,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예. 주변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거나 아예 그냥 묻혀지는, 뭉개는 듯한 모습을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도 그렇고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는 어떤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기소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오해 소지에 있을 수 있어서 예. 이제 검찰이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자 소환을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서면 조사하겠다는 것은 검찰에서 봐주려고 한 거죠. 소환하면 계속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범죄자가 낙인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오려고 하면 서면으로 대답해라. 그런데 서면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기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조사의 증거 능력이 경찰에서 조사한 거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면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검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에서 너무 명확하면 거의 조사 않고 기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아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사건도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요즘 어떤 시대적 상황에는 뭐 그렇게 이례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어쨌든 이번 기소에 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화 사적 유형 혐의로 기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재명 대표의 이 판결을 가지고 너무 기쁜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뭐 너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금도예요.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34개 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미국 유권자 선택받았다. 대통령 됐다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 쪽 인사들은 이제 사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관삼 변호사는 이런 멘트들,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지 국민이 유죄 무죄를 판단을 합니까? 그 트럼프 34개 유죄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트럼프는 법카로 과일 같은 거 사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증교사하지 않았고요. 허위사실 물론 미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니까 그것은 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트럼프의 34개 유죄 판결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조승래 대변인이 사실은요 다른 건 몰라도 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이걸 방어하면 안 돼요. 경기도 법카로 생활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조작이다 하고 검찰이 뭐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법카 정말 정당하게 경기도를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게 법카 아니에요. 직무상 쓰라고. 그래서 사적으로 뭐 샌드위치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그리고 세탁비를 쓰고 했는데 이것까지도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옹호를 하고 이거 자체 가지고 뭐 검찰이 정적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김성일 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옹호할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동안 민주당 즉 위원들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 이재명 대표 재판 두고서 사법부 특히 판사들 뭐 특히 검찰 탄핵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 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어떤 최종 판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갈등의 최종 결정자이자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거기마저 안정성을 무너뜨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정글사회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근대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판부가 만약에 그거 영향을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어쨌든 받았다 하는 것이 이거의 악영향인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후에 어쨌든 부적절한 거니까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5차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당무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힘든 거 아니냐 우려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그러니까 저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힘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뭘 방어하냐 안 하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전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아니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해야죠. 이재명 당대표도 야당이지만 권력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에게 더 큰 권력자에 대한 잣대와 더 큰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뭉퉁하냐, 뾰족하지가 않고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별개로 놓고 다뤄야 될 문제다. 이걸 섞어서 민주당도 섞을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도 저는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지금 국민들은요, 검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별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에 대한 처벌, 이거는 따로 가야죠.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법에 의한 처벌로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국민적 합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합의를 했잖아요. 뭘로? 선거법으로. 근데 미국은 어느 법에도 그걸로 합의를 하진 않아요. 네. 윤리적으로 넌 나오지 마. 나올 자격이 없어. 내지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더 큰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된다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서 선거법에서 이 부분은 빼자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적용을 할 부분이지 이재명 대표의 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후에도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한번 다음 뉴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뤄. 네, 보니까 이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윤지영 기자, 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 사태가? 네, 발단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동덕여대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 회의였습니다. 네. 이때 일부 대학 단과대에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의 발전 방안으로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안이 여대를 포함이 남녀공학으로 됐었습니다. 가자. 네, 이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이 학생들과의 어떤 논의도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만 대학 본부 측은 이게 아직 아이디어 수렴 단계였다. 정식 의제가 되면 학생들과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보니까 이 라커칠 같은 걸로 해갖고 학교가 한 50억 원 넘는 피해 추정치가 나오면서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좀 불붙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네, 맞습니다. 이 대학 본부가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추정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피해액 추정치가 최소 24억여 원, 그 최대는 54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당시 학교가 공개한 피해 금액, 이 공지사항이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상태인데요. 네. 이 피해 금액 현황표를 보시면 이 건물 보수 그리고 청소 경비가 가장 크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레커칠 등으로 인해서 보신 것처럼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되돌리는 데 든 비용이 2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50억 원까지 든다. 굉장히 네. 50억 원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상상도 안 되고 뭐 감당하기도 못할 액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게 학생 압박용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근거로 추산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좀 줄을 텐데 30억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대학본부가 금액을 공개를 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본부 측은 이게 학생들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요청을 해서 공개를 한 거였다. 외부 수리업체에 문의해서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피해 추정액이 20억 원에서 50억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을 압박할 의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건 언론사들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를 좀 추산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추산을 한 거고요. 편차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내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전면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은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저렇게 추산한 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레커칠이라고 하는데 쭉 돼 있는 부분들 지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네. 이 지난해 경복궁 당장에 레커칠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낙서가 4개였는데 이 4개를 지우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이 됐고요. 또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로 몇 달이나 복구 작업을 네.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나온 피해액이 이 낙서 4개에 1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경복궁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공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 레커가 깊이 스며든 경우에는 세척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마감재를 아예 뜯어내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누가 낙서를 했는지도 뭐 밝혀내야 뭐 피해 청구를 하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낙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교내에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이 CCTV 그리고 대학 본부가 이 현장 체증으로 수집한 증거로 어느 정도는 학생들을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본부 측은 이 피해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학생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학교 처장단과 학생회 대표단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학 전환 그리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이 서울여대에서도 이 레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뭐 저희가 계속 전해 듣고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시위의 이유는 좀 다른데요. 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추가적인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교수가 지금 현재 징계로 감봉 3개월을 받았는데 이 3개월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대자보를 쓴 학생에 대해서요. 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위가 더 불을 붙었습니다. 현재 서울여대 총장은 학내 공공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면 보니까 많은 여대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좀 하고 있는데 막기가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서 앞에 학생 수백 명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450명 정도. 네,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추행은 대자보는 고소당한 대자보를 네, 사태가 커지면서 현재 서울여대는 문제 교수에 대해서 추가 징계 논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장기화할 경우 한번 저희가 한번 계속 쭉 팔로우하면서 새로 들어온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개그맨 김병만 씨 저희가 소식 다루려고 하는데 어제 김병만 씨가 뭐 전처와의 이혼 전말을 두고서 연일 좀 진실공방 벌인다 저희가 다룬 바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전처 측에서 여론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좀 내놨습니까? 일단 지금 김병만 씨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주요하게는요. 일단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것을 딸이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 보험금을 김병만 씨 앞으로 15개 정도를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김병만 씨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처의 이제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병만 씨의 동의를 거쳐서 가입한 보험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가입한 암보험 4개 그리고 결혼 후에 직접 김병만 씨가 가입한 연금보험 3개, 그리고 사망보험 4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 주택, 화재, 자동차 보험 등인데 중요한 것은 김병만 씨가 본인이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미래가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적금식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김병만 씨가 아는 사실인 것이고 당시에 이제 보험 설계사가 서명을 받을 때에도 김병만 씨가 일하고 있는 그 개국 콘서트 촬영장에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김병만 씨 몰래 어떠한 사망보험금을 15개나 들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봤던 김병만 씨한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이 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는데 우선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사실도 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사실 이제 전처 간에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하게 김병만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요. 일단 내가 30억 원 가량을 전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전처가 사실상 30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이 호적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전처가 있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내가 3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병만
씨는 일단은 초혼이고 이 전 처분은 이제 3혼죄가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딸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딸을 김병만 씨 앞으로 이제 올렸겠죠. 입양을. 그런데 그렇죠. 입양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당연히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이도 이제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이라는 나의 채무를 면책해달라라고 이제 전처가 주장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나 몰래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네. 혼인 생활 중에 나는 사실상 결혼하고 거의 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별거를 쭉 해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병만 씨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폭행이라든지 이런 피해자이고 실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몰래 든 것은 전혀 없고 딸의 파양 관련해서도 내가 30억 원이라는 금원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면 김은배 팀장님, 이 파양을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 어제 뭐 저희가 김병만 씨 입장을 많이 들어봤다면 오늘은 전처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병만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는 부분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파양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예. 이 전처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파양할 생각이 없는데 뭔 소리냐. 파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그 김병만 씨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마 그 보증금이 6억 7천만 원 정도가 있고 3, 4억을 보태면은 집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병만 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당장 갖다 놔 불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돈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강남에 집을 살려고 계좌를 이체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양지은 변호사님, 여론이 이제 김병만 씨 측으로 좀 기울게 된 거는 김병만 씨를 좀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이 아까 파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입양된 이 딸의 입장문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전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을 폭행하고 어떠한 본인에게 가해를 행위를 한 김병만 씨의 이제 모습과 사실 딸에게 대하는 그 다정다감한 아빠의 모습은 좀 별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본인이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모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나를 굉장히 잘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것은 맞지만 사실상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폭행한 다음 날에는 본인이 이제 사과의 의미로 뭐 여의도에서 꼬막을 사와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의 입장을 쭉 밝히는 걸 들어보면 일단 폭행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피해 사실도 있긴 하지만 김병만 씨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의 어떠한 뭐 애정이라든지 사실상 딸과 나에게 결혼 생활 중에 잘해준 점은 좀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어쨌든 양측 주장이 굉장히 첨예한데 김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만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전처가 주장하는 게 상당히 상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할 예정인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그 전처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또 이쪽 그 김병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원에서 그거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 가장 좋겠는데 현 상황에서는 합의 힘들다고 한다면은 법원의 판단 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양지은 변호사님 그럼 한 마지막 여쭤볼게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흘러갈래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난 내밀한 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족 구성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에서는 사실상 중립적인 뭐 엄마에게 조금 치우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 당시 본 것을 진술해줄 사람은 딸 아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목격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뭐 폭행 사실도 본 적이 있다라고 지금 전처 입장에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정말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아이가 증언을 하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만 씨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돈의 흐름은 돈의 흐름대로 따라가서 실제로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어떠한 남편의 재산, 뭐 부부 공동 생활이지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딥페이크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일상에 침투한 딥페이크는 우리나라 가수와 정치인은 물론 전 세계 국가 원수들도 피할 수 없는데요. 어제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엔 딥페이크 범죄 실현성이 눈앞에서 입증됐습니다. 한 시의원이 어플로 단 1분도 걸리지 않게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과 한 외국 배우의 모습을 합성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오 시장의 젊었을 때 모습이 아니고요. 너무나 쉽게 만든 딥페이크, 가짜 영상입니다. 피식 웃으며 묘하게 닮았네요라고 말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앞으로도 인격권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